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첫 번째 뉴스, 경찰국 사태 일파만파. 두 번째 뉴스, 늘어나는 확진자 찾아도 없는 검사소. 세 번째 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곧 제주 앞바다에. 네 번째 뉴스, 청와대 내 조선 총독 관저. 다섯 번째 뉴스, 청년 희망적금 가고 청년 도약 계좌 온다. 여섯 번째 뉴스, 대한항공 9월까지 런던 항공권 판매 중단. 마지막 뉴스, 세계 최고령 수컷 판다 안락사. 오뉴래. 자, 첫 번째 뉴스, 경찰국 사태 일파만파. 경찰국이 일단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찰국이 지금 우린 경찰청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행정안전부 그 부 있잖아, 정부 부서. 그 밑에 경찰국이라는 게 있었대. 그게 언제지? 그게 91년에 사라졌어. 경찰국이 거기에 있다가 경찰청이 생기면서 그 경찰국이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 폐기된 거지. 경찰청이 새로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다시 경찰국 얘기가 나오는 건데 행정안전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두고 행안부와 경찰 갈등이 깊어지는 중이다. 왠지 알겠지? 왜냐면 지금 경찰청으로 단독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 한 번 더 마지막 최종 보스몹이 있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은 일단 지금보다 경찰의 어떤 권한이나 지위도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어쨌든 한 번 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치. 절차가 결제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어. 거지, 우리로 치면. 근데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에 경찰국 신설을 항상 얘기해 왔었고 그래. 이거에 대해서 7월 15일에 발표를 한 거야. 그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이거 전부 아니야? 인사권과 지휘권이면? 그렇지. 그리고 행안부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경찰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승인은 그 마지막 최종 결제 라인의 최종 결제자네. 그치. 사실상 그냥 경찰 조직의 통수권자가 되겠다라는 말인 거지. 이 정부는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고 그러면 다음 달 2일이지. 사실 다음 달 2일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 다음 주에 시행할 방침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찰국은 지금 31년 만에 부활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내 말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왜 갑자기냐면 최근에 검경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역할이 커졌잖아. 근데 이게 커지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걸 견제하는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야. 오뉴래. 근데 경찰에선 뭐 당연히 반발하지.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왔는데 경찰은 군대랑 되게 비슷하게 상명하복이 되게 심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경찰들 사이에 목소리로만 존재를 하다가 이번에 총경급 간부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진 거야. 막 집단 행동한다고 서장들이 회의한다던데 그 이게, 상황인 거구나.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어. 근데 이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류삼영이라는 사람이고 울산 중부경찰서장인데 이 회의가 끝난 지 1시간 반 만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거야. 엄청 빠르네. 사유는 이거야.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 경찰 수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고 회의 도중에 그 경찰 쪽에서 해산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도 안 따랐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회의에 참여했던 지난주 금요일 회의에 참여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을 시작했다. 엄청난 강경 대응이잖아. 회의 끝나고 1시간 반 만에 대기발령 나오고 뭐 50명에 대해서 감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는 대통령과 그 행안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단순히 경찰청장의 그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는 될 수 없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네. 왜냐하면 지금 또 경찰청장이 엄밀히는 공석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윤희근 후보자가 직무대행으로 있는데 이 직무대행하고 있는 분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에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진 않았었어. 실제로 이 경찰청장 후보자는 대기발령 먹었다는 류삼영 서장에게 25일 오찬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회의하고 나면 회의 결과를 들려줘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대. 난 이거 아침에 이 류삼영 이 중부경찰서장 이 사람의 인터뷰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지. 윤희근 후보자는
원래는 우호적이었다. 처음엔 안 그랬다. 음. 처음에 안 그래 회의 결과 알려주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해서 원래 오늘 휴가를 자기가 원래 냈대. 왜냐면은 내일인가가 이 후보자를 만나는 날이라서 그걸 준비하려고 보고자를. 근데 바로 1시간 반 만에 났다는 거는 이 후보자는 별로 입김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엄청 급격하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야, 뭐 사실 뭐 외부적인 압력이 뭐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바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지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엄청 그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겠지. 왜냐면은 이 사람들 경찰서장들이 모였잖아. 절차를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공무원 조직이. 그래서 막 그 뭐 그런 게 있다 뭐지?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관외 여행을 신고를 해야지만 근무 시간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다 그것도 다 했대. 다 하고 모였는데 이렇게 징계성 어떤 감찰이 시작되고 징계성으로 대기발령을 내고 하니까 다들 더 반감이 심해진 거지.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했어? 아 이게 좀 이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비유가 거칠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하나회랑 12.12 쿠데타는 너무나도 이거 그냥 불법 그 자체잖아. 그치. 이거는 진짜 쿠데타잖아. 쿠데타. 그리고 그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위계질서가 있고 상명하복이 있는 몰라 내 생각엔 그래. 그런 조직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경찰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거를 위반했다? 그러면 나는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건강한 조직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게 다 그 나치 때 아이히만 같이 되는 거라고.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치까지는 너무 먼 거 같고 내 생각에는 생각해보면은 이제 막 한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한참 이야기했을 때 검찰에서 막 검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모이고 할 때는 전혀 그런 뭐 징계성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놨다는 거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한테만 이렇게 징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요소 아닌가 이게? 그치. 그거에 더해서 나는 그냥 이 행안부 장관의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럼 막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나치가 너무 간 게 아닌 게 그게 극대화된 게 그거잖아. 전체주의잖아.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도 판단을 해서 경찰국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갔을 때 미칠 파급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한 건데 이거를 그냥 권력에 대한 야욕으로 뭉쳐 있었던 12.12 쿠데타와 하나회에 비유를 하는 건 너무 좀 거칠은 비유였다. 적합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경찰 내부 반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결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 말 안 한 것 같아. 일단 관망한다 이건가 그냥? 어쨌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다음 주엔 어떻게 될지가 지켜봐야 되겠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다음 온유의 뉴스. 늘어나는 확진자 찾아도 없는 검사소. 지금 우리 주변에도 팀장님이 한 분 이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안 나오고 계시는데. 그리고 뭐 어떤 선배 따님분. 뭐 그리고 우리 DJ는 촬영 같이 하던 사람들도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촬영 밀렸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그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면은 확진자가 35,883명. 줄긴 줄었다 그래도. 전날이 6만 명대가 나왔는데 이게 줄긴 했는데 원래 주말에는 검사 건수 줄어가지고 이제 주말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줄은 것으로 보이고 원래 보통 확진자 수가 주의 중반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때가 늘어나는 거라서 월요일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이 35,883명이잖아. 근데 이게 4월 25일 이후로 13주 만에 제일 많은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뭐 오미크론 한참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은 숫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말에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코로나19가 소강 상태 보이면서 임시선별검사소 다 접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방은 4곳 현재 설치된 게 임시선별검사소가 지방은 4곳, 서울이 5곳인데 아니 서울 빼고 4곳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말에 중요한 건 이걸 주말에 문을 안 열거나 되게 짧게 운영되는 거지. 그게 맞아. 시간이. 서울은 어디에 있어? 지금 관악구 낙성대공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도봉구 도봉구청, 노원구 노원구민회 전당, 강동구 암사 역사공원. 그러니까 사실 다 멀지. 다 이 띄엄띄엄이잖아. 서쪽엔 아무것도 없네. 그나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관악구? 관악구? 어쨌든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홈페이지에도 이 설치 장소하고 운영 시간 안내하고 있긴 한데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가지고 설치 안 된 데를 설치된 곳으로 해가지고 맞아. 사람들이 잘못 가는 경우나 시간도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7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원래 우리 한참 코로나 이제 확진자 많았을 때는 그냥 PCR 검사도 무료로 하고 막 이랬잖아. 줄 서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예전처럼 누구나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지. 일단 지금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그러니까 밥을 뭐 같이 먹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겠지.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미리 하는 거. 그리고 신속항원이나 응급선별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무료검사 대상이다. 온유래.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증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 그 이유가 뭐냐? 무료가 아니니까겠지, 당연히. 꽤 비싸던데? 5만 원이었나? 5만 원대야. 지금 병원에 가면은 다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신속항원 검사 받은 사람이 직접 다 내야 된단 말이야, 전액을. 지금 무증상자인데 검사하러 오면 5만 원을 내라고 그치. 하면 내가 무증상자인데 검사 받고 싶어도 당연히 못 안 가겠다. 안 하지. 5만 원이 너무 비싸. 안 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아까 혜윤이가 윤 PD가 얘기했던 거. 그리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검사비로 5,000원 부담하면 된대. 근데 지금의 문제점은 코로나19 특성의 그 증상이 무증상 감염이니까 우리가 지금 확진자로 카운트한 숫자보다 훨씬 이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거지. 무증상인 게 특징이니까. 그래서 지금 무증상자 비율이 30에서 40%래. 그러니까 지금 확정받은 사람 중에. 그러면은 훨씬 많다는 거네. 지금 확진자로 그치. 카운팅된 숫자보다. 그치. 의료계에서는 이 코로나19 재유행을 차단하려면은 무증상자들한테도 검사 비용을 지원을 해야지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리가 있군. 근데 또 이게 한 번 없앴다가 다시 하기 또 쉽지 않거든. 쉽지 않잖아. 다시 돌리는 건 정말 그러니까. 쉽지 않아. 쉽지가 않아. 어쨌든 모두 개인 방역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세 번째 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곧 제주 앞바다에? 이거 후쿠시마는 진짜 후쿠시마 하면 딱 11년 전이다 그거. 진짜 벌써? 그때 10년 영상 넘었어. 찍은 거 돌고 막 그랬잖아. 10년 전이야. 그 무슨 일이 있었지? 10년 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된 거 아니야? 맞아. 방사능에 노출됐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막 일본산 뭐 농식품 안 먹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 바다에 방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 기어이 하고야 마는구만. 그러니까 일본 도쿄전력,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전? 그런 게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빗물과 냉각수 등 어쨌든 오염수들을 보관해 왔거든. 근데 최근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들을 바다로 방류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했대. 기어이 하는구만. 그래서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라는 계획인데 당장 내년 봄부터 방류할 거고 후쿠시마에 사는 현지 어민단체들은 싫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자기 싫지. 집 앞바다에 그 오염수들이 방류된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현지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해. 당연히 싫지.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유해한 거라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근데 일본 입장은 그거야. 우리는 방사선 물질을 희석했다. 농도를 낮췄다. 그래서 괜찮다. 어쨌든 있긴 있다는 거잖아. 그치, 농도를 낮췄지만 있냐 없냐로 따지면 있는 거지. 아무튼 이게 일본 정부의 논리고 자기네들은 방사성 물질을 거르기 위한 다액종 제거 장치도 가지고 있고 고농도 오염수에서 저농도 오염수로 낮췄다. 어쨌든 있다는 거네. 그치. 저농도네. 그거를 바닷물과 섞어서 방류를 하면 더 낮아질 거다. 그게 일본 방침인 거지. 근데 어쨌든 있다는 거, 오염 물질이라는 건 인정을 했죠.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그 오염수에 섞여 있는데 그거는 걸러지지도 않는데 이 삼중수소가 뭐냐면 방사성을 띠고 있는 수소라는 건데 이것 역시 방사성이 그렇듯 지속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됐을 때는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게 무섭지. 위해성이 그동안 있었다. 이게 차곡차곡 이제 누적되는 거 아니야 몸에 이런 게. 근데 이제 후쿠시마 앞에서 이걸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바다는 그렇지. 다 통해 있잖니. 돌고 돌잖아. 계산을 해봤을 때 내년 봄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7개월이나 10개월 뒤면 우리나라 바다로도 들어온대.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내 생각에 더 빨리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당장 이 일본이 이 방류를 하면 내년 10월이면 우리나라 앞바다에 오는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 일단 지금 난리 났어. 왜냐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다 난리가 났지. 대만 다 인접해 있잖아. 그래서 중국은 반대 성명을 냈고 러시아, 북한, 대만까지 다 반대 입장. 특히 이제 중국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다. 너네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게 엄하게 반대를 했는데 아주 무섭구만. 우리 정부의 입장 알려드릴게요. 뭐래?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 우려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이 우려 정도로 끝날 게 아닌 게 이게 내년 3월에 한 번 방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한데. 심한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세게 말해야 될 때는 세게 안 말하고 이상한 데서 세게 말한다는 것이 문제구만. 중국 개멋있잖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근데 원래 중국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 원래 이제 그쪽 분이 그쪽 시뻘겋게. 부분들이 늘 좀 그렇게 말하잖아. 북한도 북한도 뭐 불바다 만들겠다고. 다 세게 말하잖아 그쪽에서. 아무튼 이거 되게 좀 우려가 돼요. 그러게. 나 해산물 좋아하거든. 너무 안타깝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다음 뉴스. 청와대 내 조선 총독 관저? 이게 주말 사이에 아주 핫뜨했지. 조선 총독부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건 어쩌겠다냐는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말을 하자면은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을 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청와대를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지. 그치, 땅땡이도 너무 넓고 사실상 노는 땅이 돼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21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보고를 하러 간 거야. 주요 정책과제 업무 보고를 하러 갔는데 문체부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 중에 하나로 옛 본관의 모형을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거야. 청와대가 옛 본관이 있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청와대 옛 본관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하겠지. 그치, 뭐야? 일단은 보면은 청와대가 지금 위치한 터가 1104년 고려조 숙종 9년부터 고려시대? 어쨌든 숙종 때부터 숙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숙종 때부터 궁궐에서 후원 역할을 한 곳이래. 후원. 이게 조선왕조 숙종도 아니고 고려시대 숙종? 그래서 후원 역할, 그러니까 공원 같은 느낌인 거죠. 뒤터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경복궁 그 자리가 대대로 지금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왕궁이지만 그쪽에 계속 왕의 어떤 집 그러니까 터가 같은 게 좋았겠지. 있었잖아. 터가 계속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계속 그 있었겠지. 청와대는 경복궁 뒤에 있으니까 그쪽이 엄청나게 활용이 많이 됐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리가 조선을 침략한 일제 때 이 수궁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수궁을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총독 관사를 이제 올린 거지. 즉 총독부 건물이 있었다고 딱 보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청와대 터에 어. 그러니까 뭐 숙종이고 뭐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옛 본관 자리에 총독부 건물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이제 악랄한 놈들이 총독들이 이제 살았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일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의 그 옛 본관이 청와대 옛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무대로 사용이 됐다는 거야. 이승만의 집무실이랑 관저로 사용이 됐다. 이 총독부 건물을 어쨌든 그대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1991년까지는 쭉 대통령들이 쭉 살았어. 그러니까 이승만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쭉 거기를 집무실하고 관저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전반인 1991년 10월부터 지금의 본관, 그러니까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본관으로 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청와대. 거기 본관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1993년에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YS가 출범을 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차원에서 그해 10월 15일 옛 본관을 철거했다.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을 93년 10월 15일에 철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와대 구경하러 가서는 볼 수 없네. 그렇지. 없어졌어. 근데 이걸 다시 살리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청와대 옛 본관을 복원하겠다는 거니까 옛 본관에 뭐야?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을 복원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더 이렇게 꽂히지. 내가 짧게 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뭐 문화재를 복원하겠다, 뭐 어떤 터를 복원하겠다 이런 건 봤어도 아픈 역사를 복원하겠다는 건 또 처음 본 것 같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이거야. 일단 우선 청와대 구본관을 복원하는 거 아니야. 복원이 아니라 우리 초소형 모형물, 그러니까 미니어처로 제작할 거야. 이게 완전 복원 아니고 우리 미니어처로 제작할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하고 있는 모형물이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철거한 조선 총독부 건물이나 이제 조선 총독관저 모형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이승만부터 노태우가 살던 그 43년 사용했던 우리 대통령 집무실의 모형을 만들 거야. 라는 거야. 이건 너무 무슨 소리야. 그 건물이 총독부 건물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봐달라라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대통령의 집무실을 굳이 복원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미니어처로라도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냐? 라는 난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진짜 미니어처로 복원한다는 거야? 아니면 건물을 복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 본관 철거하면서 옛 본관 철거하면서 이미 600대 1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효자동 사랑방에 전시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미니어처를 만들 거면 이미 이게 있어.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아닐까? 문체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하라고 하니까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이거 개방했으니까 여기 관련해서 일단 하나 트라이해 이렇게 하다가 한 거 아닐까? 뭐 거기서 계절마다 페스티벌 할래?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다가 그래 그걸 복원하자. 역사를 다 건들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누군가는 얘기했겠지. 이건 100%야. 총독부 건물인데 괜찮을까요? 야, 총독부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이승만 때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건물이야. 43년 동안. 이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막 얘기했겠지. 뻔할 뻔짭니다. 여기까지는.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네. 설마 이제 이렇게 논란 됐는데 이대로 뭐 하진 않겠죠. 근데 되게 논란이 너무 많다야. 진짜 우리 맨날 논란 얘기만.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다음 오늘의 뉴스. 청년 희망 적금 가고 청년 도약 계좌 온다? 이거 청년 희망 적금 올해 초에 많은 청년들이 이거 많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막 은행 앱이 막 다운되고 막 이랬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청년 희망 적금 때. 청년 희망 적금. 그러니까 청년 희망 적금 일단 뭔지 이제 설명하자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올해 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올해 초야. 3월이야, 3월. 올해 초에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 그러니까 기획상품이야. 기획금융상품. 근데 이게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들어봐.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50만 원 한도로 납입을 하면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해. 그리고 이자 소득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자는 비과세를 하겠다. 세금을 안 받는다. 세금을 안 받겠다. 엄청난 혜택이지. 그래서 이거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가입을 할 수 있었어. 음. 근데 이게 계산을 잘 해보면 만기를 해서 받으면 음. 대충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연 10%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거랑 같은 이율이 난다는 거야. 그치. 이익금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엄청 몰려가지고 아까 윤PD가 얘기했던 대로 초기 은행 앱이 마비되기도 했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3월에 시작해서 3월에 판매 중단 바로 했잖아. 그래. 너무 이제 뭐 38만 명분을 마련해놨다 했는데 빨리 차가지고. 그래 맞아. 그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근데 진짜 이게 많이 이제 했어. 올해 비과세 혜택이 끝난다라는 얘기는 이 상품이 연내에 이제 재출시 계획이 없고 내년 이후에 재출시도 없다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 올해 끝난다고 했던 게 사람들이 이제 적금을 계속 하는 거를 만기 2년을 다 안 채운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쭉 가고 이때 3월 초에 그 만기 2년짜리 적금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킵고잉하고 더 이상의 그건 없다. 더 이상 만들지도 신규 추가로 가입 아니다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오해했던 뉴스네 일단. 아, 그치. 뭐 나 지금 오히려 서문을 어. 들었는데 이거 계속 안 해준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었고. 이미 된 사람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정 판매.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38만 명. 제2포 예정 없습니다. 약간 이런 거지. 온유래. 근데 이제 내년에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한다는데 이건 또 뭐냐? 이름이 청년 도약 계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 희망 적금이 끝이 나면서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이제 대체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 무엇이냐? 청년 도약 계좌다. 이거 윤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는 2030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주는 거지. 그리고 10년 뒤에는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인데. 아, 이건 만기 10년짜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다 소득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이나 뭐 정부 기여금이나 이런 게 좀 다 달라지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정확한 걸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밑그림 정도만 나온 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청년 희망적금의 비과세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까지는 오케이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가 이제 맞는 소리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다음 뉴스. 대한항공 9월까지 런던 항공권 판매 중단? 뭔 말이야? 지금 원래 이제 우리의 일상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긴 하네. 한참 영국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영국인해야 PCR을 안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9월까지 런던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대.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 런던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다는 거야. 아, 한국에서 가는 건 팔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여객 수요가 크게 늘면서 런던 히스로 공항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너무 영국으로 너무 몰린 거야. 아, 그 PCR 2인 소식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긴 거기가 유럽 여행은 너무, 영국 2인이 국룰 아니었어? 그게 너무 많이 몰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런던 히스로 공항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항공사들한테도 런던행 항공권 판매를 줄여달라라고 요청한 상태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항 이용하는 여행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 히스로 공항 인력 수준으로는 이걸 모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이제 공항에서 줄였겠지, 또. 공항하고 조업사 직원들을 다 줄여가지고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히스로 공항은 오는 9월까지 하루 공항 이용객을 10만 명 이하로 줄일 방법이래.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라는 거네? 현재는 히스로 공항의 일일 이용객이 10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0만 명 이하로 줄인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히스로 공항에서는 인력 부족 사태로 인해서 운항 지연 기본이고 결항되기도 하고 수화물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원래도 악명 되게 높았는데 그치? 더 심해졌겠네. 그치. 그래서 공항에서 수화물을 제때 여객기에 실지 못해가지고 승객만 목적지로 이제 먼저 가고? 그렇게 가거나 최근에는 델타 항공에서는 대형기에다가 히스로 공항에 별도로 투입을 했대. 그래서 승객 없이 연착된 수화물만 1000여 개를 미국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이미 미국에 가 있고 난리 나네, 난리 따로 났어. 대형기에다가 짐만 실어가지고 이제 지금 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히스로 공항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공항들도 다 이렇게 비슷한 사태가 이어진대. 제발 그만 와 어, 이거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네덜란드 에이트호번 공항 이런 데서도 다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나타났어.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비행기 연착률이 30%를 웃돌고 있대. 30%. 연착이 30% 이상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3대 뜨면 한 대는 기본 무조건 이제 연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를 두고 공항을 뜻하는 에어포트와 종말의 대전쟁을 뜻하는 아마겟돈이 합쳐져서 에어마겟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대. 뭐야? 에어마겟돈. 공항은 진짜 대혼란의 그거다 이런 얘기야? 어쨌든 영국으로 가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 영국 아니어도 한 번쯤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다음 뉴스. 예. 세계 최고령 수컷 판다. 이거 뭐야? 너무 슬프다. 세계 최고령 수컷 판다 안락사. 이거 뭐야? 내가 이거 나 판다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응. 보다가 음. 너무 귀여운 친구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응. 했는데 지금 세계 최고령 수컷 판다가 안이라는 애가 있었어. 안? 이름이 안안이야. 근데 몇 살이야 최고령이야? 지금 사람 나이로 치면 얘가 100살이 넘은 세계 최고령 수컷 판다인데 얘가 지금 홍콩 동물원에서 생을 마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21일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홍콩의 오션파크는 자이언트 판다 안안을 이날 오전 안락사시켰다. 왜냐면 안안은 35년을 살았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105세에 해당하는데 친구가 최근 몇 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대. 그러니까 이 덩어리들을 못 먹었대.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유동식 같은 걸로만 먹고 이래서 얘가 건강이 지속적으로 나빠져서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더 고통받지 않도록 얘를 안락사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의사하고 홍콩이랑 중국 당국이 논의한 끝에 이 안안이 안락사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고령 이제 판다 친구가 이제 생을 마감했다. 네. 이것을 마지막 뉴스로. 예. 좀 씁쓸하구만요. 되게 씁쓸하게 끝나게 됐네. 씁쓸하구만요. 목요일에 봐요. 안녕.